이동의 톡 시간입니다. 목요일의 톡 가이드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방금 전 프로야구 윤성환 씨 구속됐네요. 네. 승부조작. 승부조작 혐의, 불법 도박 혐의도 있는 것 같은데. 박지훈 변호사가 또 다른 직업, 프로야구 에이전트 직업 가지고 있으니까. 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이 꽤 많이 승부조작으로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네. 계속해서 이런 사건들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사실 이런 거라고 좀 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처음엔 좀 편하게 만났다가 팬이라고 해가지고 다가와서 어느 정도 친분 관계를 쌓은 다음에 아주 쉽게 이렇게 아주 작게 부탁을 합니다. 브로커들이? 예. 부탁을 하면 처음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가 그게 쌓이면 나중에는 본인이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에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많은 프로야구 선수들 에이전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선수 생명이 끝나버릴 수도 있는 그렇죠.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예. 이거는 제가 제일 관리하고 했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선수들한테 계속해서. 근데 에이전트뿐만 아니라 구단에서도 교육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렇죠. 구단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선수들이 아쉽습니다. 하여튼 정말 잘하고 대성할 선수가 이렇게 끝나버리니까요. 근데 이 승부 조작 혐의는 또 팬들을 우롱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상당히 큰 문제인데 어쨌든 오늘 구속이 돼서 그 여파가 당분간 프로야구계에 또 미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야기할 것은 박지훈 변호사가 또 군 법무관 출신이니까 공군 중사 성폭력 문제. 먼저 박지훈 변호사 보기에 가장 큰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일각에서는 군에서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민간하고 다를 것 같다. 이런 어떤 문제 제기도 있지만 규정이나 이런 방침이나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 바뀌어져 있고요. 예. 결국은 문화적 측면 같아요. 특히 지휘 간의 지휘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보고를 함부로 할 수 없고 이렇게 회유하는 어떤 상황까지 오고 이런 문화가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 좀 많이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법은 있는데 지켜야 할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다. 그렇죠. 이런 말씀 같은데 예를 들면 과거에는 군 부대에서 병사들이 사망 사건이 일어나면 거의 90%는 일단은 군 간부들이 자신한테 올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거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군 의문사가 상당히 많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의 특성상 폐쇄돼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고 지금도 그런 게 여전히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요거, 사망 사건에 대해서 자살로 은폐하고 이런 건 사실상은 이제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드는데. 이거는 가능한 거죠. 어떻게 보면 방역수칙 위반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처음에 방역수칙 때문에 시작됐다. 그렇죠. 그게 뭐라고. 회식할 때. 네. 그거 잘못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합당한 어떤 대가를 받으면 되는 거, 책임을 지면 되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 큰 일을 지금 감추거나 은폐시켜버린 결과가 된 거거든요. 범죄를 지금. 그런 부분이 결국은 진급이나 지휘관 이런 거하고 연관성이 무관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 피해 당하신 분한테 전역이 얼마 안 남았고 다른 부대로 전출시킬 것도 마땅하지 않다. 가해자도 교육하고 있고 가해자 인권도 있으니 좀 봐달라. 이건 결국은 사건을 덮겠다는 얘기랑 왜 한 가지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피해자는 더 마음의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이 작가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예, 저도 일단 덮으려고 하는 그런 문제가 가장 큰 것 같고요. 아까 매뉴얼은 갖춰져 있다 했잖아요. 매뉴얼이 사실은 거의 숙지가 돼 있을 겁니다. 지휘관들은. 좀 쉽게 설명드리면 세 가지거든요. 피해자, 가해자 분리. 지금 그게 안 됐잖아요. 그게 가장 기본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보고를 하되 직근한테만 보고를 합니다. 2차, 3차 보고를 하면 피해 사실이 다 2차 가해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신속한 처리거든요. 그 세 가지 매뉴얼 중에 가장 중요한 피해자 가해자 분리 부분 안 됐던 건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피해자 가해자 분리가 안 되다 보니까 가해자가 피해자를 찾아가서 고소를 취하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다고 협박하고 이런 것까지 벌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같은 부대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그냥 무시하기 좀 어렵거든요. 게다가 이거는 학교 폭력에서도 해당되는 건데 가해자를 전출 보내야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도 피해자가 전출 갔어요? 참 신기한 게 그것을 지휘관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요. 가해자에 대한 부담을 사실은 더 느끼고 가해자를 잘 처리하고 잘 처분해 내려야 되는데
피해자를 빼버리면 부대가 잘 돌아갈 수 있고 자기한테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사건에도 사실 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부대의 피해자가 전출 가고 거기서 사실 또 왕따를 당한 거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상당 고통을 느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예. 처음에 공군이 조사하겠다고 했다가 국방부가 직접 조사로 바꿨는데 이거는 뭐 공군이 자체 조사하면 또 제 식구 감싸기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은 저도 뭐 법무관하고 뭐 검찰 활동도 하고 있지만 또 사단하고 검찰부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예. 뭐 크게 이렇게 감싸게 하기는 어려운데요. 국방부 검찰단이 하면 오히려 훨씬 낫죠. 뭐 그 측면에서는 아예 국방부 조직하고 공군 조직은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국방부 검찰단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 차체에 뭐 이런 성비 사건이라든가 군대 내 부조리 사건 이런 것들은 민간에서 수사를 하면 어떠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민간으로 이관하는 문제도 있었고 또 두 번째는 권역별로 검찰부 같은 거를 만들어서 군대에서 그래서 지휘하고 아무 관계없이 수사가 진행될 수 있게 공소가 진행될 수 있게 하는 법안들이 뭐 검찰 개혁 법안, 군 검찰 개혁 법안들이 올라가 있긴 한데요. 민간 검찰도 좀 늦고 이래서 그 부분은 좀 뒤로 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대통령도 강력하게 조사를 해라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에 일단 구속됐죠. 예. 가해자는. 이번에 지금 그 장중사 구속이 됐습니다. 뭐 이렇게 쉽게 구속시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했었어요, 사실은. 아까운 생명만 잃었지 않습니까? 네. 예,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또 이렇게 해라고 규정이 다 만들어져 있고 다 알고 있거든요. 예. 왜 그렇게 안 했는 게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제가 법무관 출시다 보니까 제가 조금 얘기를 좀 더 많이 이동의 했고요. 촉 시간에 처음으로 게스트가 말을 더 많이 하는 그런 케이스 같아요. 법무관, 군 장교 출신, 예. 군 검찰 출신이라서 그렇습니다. 10년 했습니까? 군복무? 예, 10년 하고 뭐 아유. 검사도 많이 하고요. 판사도 했었고요. 예. 예. 그렇군요. 인권 담당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다음 주에 넘어가 보죠. 네. 자, 다음 주제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 민심경청 결과 보고 이후에 후폭풍이 뭐 상당히 거센데요. 지금 조국 자녀 입시 논란 이것도 언급했지만 야권도 문제지만 여당 내에서도 반발이 지금 있습니다. 예. 이동희 작가는 혹시 이 반응 예상을 했는지요? 아니 뭐 그렇기 때문에 절충한 식으로 민주당 지지자들 마음을 안 다치는 선에서 또 중도를 아우르기 위해서 그런 형식의 사과가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또 야권도 그게 사과냐 뭐 이렇게 나오는 거고 민주당 지지층들은 도대체 조국 건 가지고 당대표가 왜 사과하냐 네. 뭐 이렇게 또 양쪽에서 다 비난받는 모양새인데 네. 저는 민주당 지지층들은 오래 안 갈 것 같아요. 지금 송영길 대표에 대한 비난이 어제는 굉장히 컸는데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시간 흐르면서 지도부가 상당히 고심해서 내린 워딩이었다 이런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게다가 이재명 1위를 달리고 있는 지금 차기에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당 지도부가 한 의견이 내 의견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이 지사로서는 굉장히 빠져나가기 쉽게 됐어요. 대답하기가 상당히 곤란했거든요. 모범 답안이 돼버렸어요. 네, 모범 답안이 됐으니까 뭐 속된 말로 떠넘기기 좋게 됐다. 결국은 이 조 전 장관의 반응도 중요한 것 같은데 SNS에 저를 밟고 전진하라.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그럼요.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들은 네. 조 전 장관이 잘못이 없다, 억울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검찰 개혁을 위해서 일을 하다가 오히려 윤 전 총장이 검찰들한테 당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네. 지지자들은. 그러다 보니까는 당에서 사과하는 것에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조 전 장관이 나를 밟고 전진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당대표 사퇴해야 된다고 주장하면 조 전 장관 본인이 상당히 곤란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시간이 길어지면 길수록 조 전 장관이 곤란해지겠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민주당 지지층도 어느 정도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당대표를 탄핵해야 된다든가 내려오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얘기는 좀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사과 중에 윤석열 가족 수사도 조국처럼 수사를 해야 된다. 요거는 또 야당이나 반쪽짜리 사과 아니냐, 사과가 맞냐 이런 예. 지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민주당 지지층 보라고 하는 얘기죠. 예. 대상 자체가 그렇죠. 야권보다는 민주당 내일 것이다. 그럼요. 예, 민주당 지지층 보고 조 전 장관에 대해서 사과를 하면서 잃었던 점수를 이 윤석열도 조국처럼 수사해야 된다. 이 말을 하면서 다시 포인트를 좀 얻으려고 한 그런 정치적 발언이었다. 그렇게 생각 들고요. 네. 또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조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가족 전체가 수사 대상이었고 그렇죠. 70군데 압수수색, 특수부 검사가 뭐 30에서 50명 붙어서 탈탈 털었던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모든 언론이 뭐 집 앞에까지 진치고 뭐 이렇게 뭐 짜장면을 먹었냐, 뭐 김치찌개를 먹었냐, 뭐 그런 것까지 물어볼 정도로. 근데 거기에 반해서 지금 윤 전 총장의 장모나 아내 수사는 뭐 그렇게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안 했죠, 뭐 지금 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던지면서 새삼 윤석열 전 총장의 가족들도 지금 수사 대상이고 수사를 하고 있고 재판에 가 있다는 네. 것을 국민들에게 또 알리는 하나의 또 방편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 언론이 받아쓰거나 야당이 발끈하게 되면 어쨌든 모르는 국민들도 조사받고 있었어? 뭐 문제가 있었어? 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상기시키니까. 보도가 좀 덜 된 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때 압수수색만 있어도 짜장면 먹는지 한식 먹는지 찾으러 기자들이 몰려갔는데 예. 구형까지 이래 된 상황에서 보도가 그렇게 안 되고 취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자신의 장모가 10원 한 장도 손에 끼치는 네. 게 없다. 이런 말을 다른 사람의 입으로 전원으로 이제 보도가 나왔잖아요. 네. 근데 오늘 보도 보면 와전됐다 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최측근 얘기라고 또 오늘 보도 여러 군데서 최측근 보도가 나왔는데 최측근들이 워딩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문제점이 뭐냐면 그 측근이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 명이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워딩이 다 다르니까 국민들이 헷갈려 한다고요. 그러니까 워딩은 윤 전 총장의 입에서 나오는 건데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같은 내용인데도 다르게 결국은 여러 가지 의견이 표출되니까 도대체 뭐가 맞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헷갈리죠. 헷갈릴 수밖에 없어서 윤 전 총장은 지금 이렇게 정치를 하겠다. 당에 입당한다. 2번을 달겠다. 이걸 본인 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하. 근데 지금 계속 전원이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 입을 통해서 언론을 나오는. 이렇게 되면은 피로감이 생기거든요. 오늘 나온 MBS 여론조사 보면 이재명 기사가 상당히 상승했고 네. 윤 전 총장은 상당히 빠졌어요. 격차가 두 사람이 상당히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게 전원을 통한 이런 뒤에서 숨어 사는 신비주의 정치가 지금 빛을 못 내고 있는 거거든요. 상당히 피로감에 빠져 있는 거고 지금 한국 정당 역사 70년 역사상 이렇게 정치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대권 후보 중에는 없죠. 처음 봅니다. 대권 후보는 일반 정치인도 없었어요. 국회의원도 정치 없었습니다. 아니죠. 정치인이 예. 아니죠. 뒤에서 얘기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달 아니어도 다음 달이어도 네. 본인의 입으로 이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지 뭐 지금 또 전원이 있긴 하지만 6월 달이 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 같거든요. 자맹보다는. 그렇죠. 2번으로 나가겠다라는 측근은 뭐 이것도 전원이니까. 다 전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지금쯤이면 윤석열 전 총장의 등판이 구체화됐다고 보는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5월 달에도 그랬거든요. 5월 달도 4월 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전원으로 계속 나왔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직접 TV에서 등장하든지 아니면 기자들 불러서 기자회견을 하든지 해서 자신의 생각 또 자신이 앞으로 펼칠 정책, 비전 이런 것들을 직접 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민들이 직접 듣게 해라. 네. 지금처럼 전원에서 흘러나왔다가 오해가 생겨서 또 비난을 받으면 내 말이 와전됐다. 나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 지금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피로감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동현 촉 시간이기 때문에 입당 시기 한번 촉을 좀 발휘할 수 있나요? 6월 11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예. 입당하지 못하면요. 7월로 넘어갑니다. 입당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아니 제가 날짜까지 박아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다 안 한다? 예. 7월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자, 뭐 당대표 선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국민의힘 상당히 이준석 후보가 돌풍 약진하는 모양새인데 누가 당대표 되는 게 윤석열 전 총장한테는 유리할까요? 뭐 본인은 뭐 누구든 상관없다고 합니다만 네. 윤석열 총장 왜냐면은 지금 뭐 나경원 의원이든 네. 주호영 의원이든 또 이준석 전 최고든 전부 다 어쨌든 들어와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뭐 그런 상황이고 반대하지 않으니까 뭐 누가 해도 상관이 없을 텐데 윤 전 총장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대안정당이 돼야 된다. 그 생각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고 민주당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러면 국민의힘이 정답이냐?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모양새 같아요. 그래서 모든 지금 당권 주자들이 혁신, 개혁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가장 혁신과 개혁의 이미지를 갖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이전 최고죠. 이준석 네. 후보. 예. 그러니까 그 이전 최고가 만들어놓은 혁신과 개혁 위에 본인이 올라탄다면 가장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준석 전 최고가 지금 당선 가능성이 없잖아요. 현 시점으로서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달 들어서 갑자기 윤석열 전 총장의 행보가 빨라졌다. 같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봅니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아, 이준석의 돌풍과 윤석열의 등판. 그럼요. 같이 본다. 게다가 또 이번에는 장해찬 평론가랑 동행을 했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장현찬 평론가? 일부러 콕 찍어서 장해찬 씨한테 전화해서 같이 가자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전 최고가 저렇게 젊음을 바탕으로 힘을 내고 있으니까 네. 그럼 나도 보수 중에 젊은 평론가를 한번 데리고 한번 아마 해보겠다. 대표적이죠. 2살, 3살 더 어리거든요. 이준석 최고보다. 그렇죠. 예. 2-3살 어릴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젊음을 한번 알아보겠다는 거죠. 어쩌면 그런 어떤 모습도 이준석 후보가 보라는 모양새일 수도 네, 있겠네요. 저는 아니면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국민들한테 있는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나도 젊은 보수, 청년 보수랑 같이 예, 간다. 그렇죠. 노림수일 것이다. 장혜찬 평론가는 요 방송 출연도 하잖아요. 예. 뭐 졸지에 떠버렸어요. 아니 장평론가도 이준석 전 최고처럼 누가 키워준 것도 아니고 혼자 떴어요. 네, 예. 똑같습니다. 예. 예, 상당히 잘하는 사람들 중에 예. 하나죠. 자, 이 민주당, 이거 촉인데 한 번 더 물어봐도 될 것 같은데, 예. 이준석 돌풍 계속 쭉 갑니까? 이게, 또 최근 나온 여론조사 보면, 네. 이준석 아니면 없어요, 지금은. 예,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지금 중진들이 믿고 있는 거는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영남 출신의 60대 이상의 당원들, 책임 당원들. 그 사람들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숫자로만 따지면 15만 명 가까이 되니까. 엄청 많죠. 그분들이. 네. 거기에서 기대해 보겠다. 왜냐면 당원을 예를 들어서 책임 당원을 28만 명으로 쳤을 때 지난번에는 샘플링 한 거잖아요. 그 28만 명 중에 1,000명, 2,000명 샘플링 해가서 50대 50으로 여론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네. 28만 명하고 2,000명하고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나경원이 1등, 이준석이 2등 1% 차이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걸 믿고 있었는데 지금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을 따로 뽑아서 여론조사해도 따블 차이 나거든요. 네, 많이 납니다. 예, 이렇게 되면 당심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60대 이상 영남 출신의 책임 당원들이 50% 이상 포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민심이 세게 불어오면 당심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게 하루하루 지금 저의 예측이 조금 달라지는데 지지난주만 해도 그냥 미풍에 그칠 거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흥행의 불쏘시개 역할, 이전 최고의 역할은 그렇게 봤는데 지난주에는 이길지도 모르겠는데? 라고 했다가 이번 주는 이길 것 같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다 비슷하게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은 대세가 된 것처럼 이렇게 다들 인식을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걸 그렇게 하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건데, 근데 이전 최고가 최근에 보여준 토론회장에서의 태도라든가 이런 모습들도 보면 당 대표가 되더라도 절대로 중진들한테 호락호락하지 않겠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중진들 입장에서는 경험 없는 원내대표, 젊은 원내대표가 당대표가 됐을 때 분명히 분란이 일을 거라고 생각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신들만의 요구사항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요구를 했을 때, 이전 최고가 들어주지 않는다면, 당연히 좀 시끄러울 확률은 높아요. 그렇죠. 어쩔 수 없겠죠. 그럼요. 당장 저 떠오르는 그림이 사무총장 누구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인선부터. 그렇죠. 인선부터. 대변인 누가 합니까? 다. 국민의당과의 또 통합 문제부터. 통합 문제도 있고요. 윤석열 입당 문제도 있을 거고요. 게다가 이전 최고는 윤석열이 입당 안 하면 그냥 우리가 간다, 우리 시간표대로. 그런 기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텐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복당했을 때 홍준표 의원의 한마디는 다른 사람이랑 또 다르거든요. 또 홍 의원이 또 언론 플레이를 잘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전 최고가 상처 없이 잘 봉합할 수 있겠느냐.
그런 문제는 여전히 살아있다. 대표가 되더라도. 어깨에 짐이 엄청 무거울 것 같네요. 그러니까 본인도 호랑이 등에 탔다고 했으니까. 뭐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죠. 그거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뭐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는 흥행이 지금 되고 있고 계속 흥행이 될 거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다. 민주당도 어떤 명안의 카드를 하나 내놔야 되지 않을까. 쇄신하는 모습 같은. 그렇죠. 예.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동의 촉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박주민 변호사는 다음 주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퇴근길에 만나는 오늘 하루의 뉴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화이팅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68명이 오늘 청와대를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정책 제안도 하고 민심도 전달하고 왔다는데요. 어떤 얘기가 오고 갔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서울 도봉의 초선 의원 오기영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기영입니다. 예, 오전에 가진 차담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저희들이 뭐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국민들로부터 들은 것을 좀 다양하게 전달하는 뭐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 그 대통령께서는 뭐 듣고만 계셨습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하셨죠. 예.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저희들이 이제 드렸던 말씀에 대한 이제 나름 좀 새기고 좀 풀어가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저희가 이제 공감하는 것은 현재 코로나라는 위기 상황이 예.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이제 사회에 양극화되는 지점들 또 그 속에서 취약계층 실제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에 대한 좀 심각한 인식과 그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 백신 뭐 이런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좀 서로가 공감하고 그런 논의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차담의 시간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요? 1시간 반 정도 있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예. 그 의원님들 각자가 많은 이야기를 대통령한테 건의하고 제안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예. 오 의원님은 어떤 이야기를 하셨어요? 저는 직접 그 자리에서 하진 않았고요. 저희가 우리 조별로 나눠서 이제 조별로 의견을 좀 모았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한 명씩 선정을 했기 때문에 여러 형태로서 이제 선정된 사람들이 발언을 한 10명 정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발언 내용 자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현재 우리가 위기 상황 내지 심각한 이제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빨리 코로나를 벗어나도록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 이제 그 지점들에 대한 문제식들 또는 이제 부동산 중에 특히 LH 사건, LH의 혁신안 또는 공시지가 뭐 이런 이야기들 또는 뭐 청년 일자리 이런 이야기들을 쭉 나눴습니다. 예. 그 코로나 문제 이야기하면서 혹시 뭐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이거는 당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혹시 이야기 나왔나요? 저희들이 코로나하면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것들이 그런 거였는데요. 이제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중에 필요한 게 소상공인 등에 대한 손실보상이 이제 예. 포괄적으로 한번 이야기가 됐고 또 예. 더 나아가서 재정에 적극적인 역할들이 필요한데 예. 기재부에서 그동안 그런 역할들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예. 이걸 좀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정부가 특히 대통령이 나서서 특히 적극적인 재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게 실제 이제 표현되는 게 재난지원금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오늘 재난지원금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았지만 예. 그러니까 그 손실보상과 재난지원금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들을 올해도 더 힘차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실제 그걸 필요로 하는 게 국민들의 목소리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전했습니다. 대통령은 어떤 답을 하셨습니까? 그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이제 역할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고요. 오늘 질의나 또는 의견 전달 또는 건의 등이 상당히 여러 가지 종류의 분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 포괄적으로 이제 인식하는 부분들은 좀 공감을 하고 있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자, 5차 재난지원금 이 전국민 지급을 기준으로 해서 추석 전 혹은 뭐 여름 휴가 시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던데 네네. 당장 홍남기 부총리가 또 자신의 직을 걸고 반대한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거든요. 네. 게다가 지금 당 내에서도 이거 이재명식 재난지원금 아니냐 하면서 당내에서도 반발이 있다 이런 언론 보도도 오늘 나왔는데 같이 한번 네. 의원님께서 이야기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전에 뭐 일률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는 재난지원금이 적절하냐, 예. 아니면은 실제 맞춤형이 적절하냐 이런 논의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정돈해야 될 주제인 것 같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경기를 회복하면서 그 취약계층이 국가가 이 취약계층을 버리지 않았다. 예. 끝까지 같이 가는 그 사회적 공동체다. 이런 믿음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그 중에서 방역에 협조를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그게 이제 그 논의가 한 축이고, 또 하나는 손실보상이라고 하는 제도 속에 포섭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 여행업이나 또는 이제 문화산업이나 이런 분들은 그 손실보상 제도를 몇 번을 논의하더라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뭔가를 좀 배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가 지금 대기업들이나 중견기업들이 수출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경기가 좀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데, 반대로 K자형 그 회복이라고 해서 취약계층은 여전히 좀 취약해지고 힘들어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고관을 풀지 않고 어떻게 같이 가겠습니까?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기재부나 정부와 좀 충분하게 얼굴 붉히나 있어도 이야기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뭐 기재부는 설득한다고 치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결국은 보편으로 다 지급한다. 1차 때처럼. 1차 때는 보편으로 했고 2차, 3차, 4차 때는 선별 지급을 했는데 2, 3, 4차 때 선별 지급하다 보니까 이 경기를 부양시키는 효과는 없었다. 그래서 5차 때는 전국민으로 가야 된다.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당내 반대 여론이 있는데 그 반대 여론은 어떤 건지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건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저희가 기본 이제 생각들 중에서는 코로나 백신이 국민들에게 좀 상당 부분 접종이 이루어지면 그러면은 경기가 회복되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 때 그 시점에서의 이 보편적인 이른바 모든 전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그런 재난지원금 상정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전에 이 재난지원금에서 모든 국민에게 통일적으로 하면서 경기를 진작하다. 요건 좀 논쟁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의 지점에서는 여러 가지 그 코로나 상황 속에서의 방법들 좀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과의 만남 자리에서 부동산 이야기도 당연히 나왔겠죠. 저희가 부동산 전반적인 것보다는 특별히 요즘에 LH 혁신안이 지금 국토부에서 논쟁 중입니다. 예. 그래서 그 혁신안에 대해서 정부 혁신안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과감한 혁신이 필요한 게 아니냐 국민 눈높이에서 이런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개진한 게 있습니다. 예. 혹시 조 전 장관 이야기는 없었습니까? 최근에 해고록이 출간돼서? 저희들이 어제 당대표가 실제 그동안의 논의를 정리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그 조 전 장관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이제 논의하는 자리도 아니고 예. 저희가 이제 무슨 보궐선거에 대해서 뭐 선거 이야기하는 밤에는 그런 것이 전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코로나 상황에 대한 국정을 이야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예. 그 자체로 특별하게 논의되는 건 예. 아니었습니다. 예. 그럼 그 자리에서 얘기가 없었다고 치고요. 자, 그 송영길 당대표 입장은 어제 본인이 사과를 함으로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이제 매조지하고 다음 뭐 민생 이쪽으로 넘어가고 싶어 할 텐데 그 박용진 의원이나 조홍천 의원이 앞으로 얘기를 안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 그동안에 한 달여 동안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것을 모아서 당내에서 다양한 의견 개진했고 그리고 그게 이제 당 지도부가 그런 의견들을 받아 안고 어제 발표를 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속에는 법률적 평가도 있고 정치적인 정무적인 이제 판단과 사과 또는 이제 설명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조국의 시간에서 이제 민생의 시간도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그 송영길 대표의 설명이 맞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저 박용진 의원께서 뭐 좀 무슨 몇 가지 이야기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박용진 의원께서 이재용 사면에 대해서 이제 부적절하다 문제 제기하는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예. 그런데 그 무슨 조국 그 전 장관이 뭐 윤석열 추천했네 이런 식의 이제 논쟁을 하면서 유발하는 발언을 하셨는데 그게 이제 팩트에 대한 이제 설명도 본인도 했지만 이런 논쟁적으로 이게 일부러 이게 하는 것은 오히려 조국 그것을 오히려 이제 좀 이유로 해서 예. 여러 가지 문제와 주목을 이제 받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 거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이 반성할 거 반성하고 또 문제 제기할 거 문제 제기하고
그리고 실제 이게 진정한 공정과 그다음에 이제 절대 정의들을 좀 찾아가는 그런 방향에서 구체적인 사안들을 앞으로 풀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이준석 전 최고의 돌풍이 엄청난데 민주당 초선 의원들에게도 자극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놀랍습니다. 예. 실제 그 국민의힘에 지지하시는 당원들이 50대 이상이 한 80% 정도 된다라고 저는 소문을 듣고 있는데, 예. 이제 이분들께서 30대 국회의원 경력이 없는 당대표 후보자에 대해서 그런 지지를 한다는 것은 진짜 변화에 대한 그리고 이제 이번 선거에서 좀 이겨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강렬한 의지를 이제 보여주신 거라고 봅니다. 예. 그게 민주당에는 분명히 자극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민주당 내 이제 앞으로 대권 경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얼마나 스스로 혁신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런 걸 지켜보겠다라는 그런 이제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 늘어났습니다. 예. 그게 그 자체가 이제 실제 자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민주당에게 혁신과 역동성을 바라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러려고 그러면 그 당에 꽤 많은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초선 의원들의 역할이 중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대선에서 이 초선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들이 오늘 이제 이탄희 의원도 발언하면서 그런 이제 표현을 썼는데 원팀으로 그동안 강조하면서 원보이스 했지만 이제 그런 단결이 불필요한 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팀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다양한 역할도 해나가면서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캠프 중심으로 과거의 대선 공약 준비하고 이런 것이 이제 당 중심으로 해서 예. 당 지도부가 주도해서 우리 국정과제들을 정돈해서 차후에 과제로서 공약으로 준비하는 그런 작업을 저는 조속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각 캠프에서 경쟁을 하지만 예. 좀 역동적으로 경선을 할 필요가 있고 예. 그리고 그 과정이 맞춰지면 당이 하나로서 좀 그 힘이 모아지도록 마음이 모아지도록 하는 역할을 저희들은 좀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과정 자체가 실제 여러 지역에 있는 또는 각 분야에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공약으로서 또는 경선 과정에서 역동적인 정치적인 경쟁으로서 표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일부는 이제 대선 캠프에 있는 분도 있고 예. 또 상당 부분 대선 캠프에 가담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분도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그 역할을 각자가 좀 제대로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이제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시점이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오기영 의원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희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 세상 가장 핫한 정치쇼 쇼미더 정치 더불어민주당 조상호 전 상근부 대변인 국민의힘 김재섭 비대위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재섭 위원은 백신 맞으셨어요? 저도 그 아재 백신이라고 불리는 얀센을 다다음 주 수요일 날 맞기로 했습니다. 예, 성공하셨네. 네, 성공했습니다. 뭐 경쟁률이 3대1, 4대1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네. 한 번만 맞으면 되니까 좀 어떤 면에서 부럽기도 해요. 그럼요. 1차, 2차 나눠서 맞는 것보다. 너무 좋습니다. 예. 기분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조상호 전 대변인은 맞았어요? 뭐 사회자와 마찬가지로 저도 낀 세대라서 예. 40대는 안 되잖아요. 예, 안 되죠. 예, 그래서 못 맞았습니다. 그래요. 저는 재빨리 움직여서 맞았습니다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지금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대에서 40까지, 30에서 40살까지 예비군 명령이 맞을 수 있는데 40대 이상 50대는 뭐 여러 사회적에서 복지 혜택도 없고 이런 것도 없고 소외당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뭐 정치에서도 보니까 30대 당대표가 지금 막 출연한다고 하는 거 보니까 같이 이른바 86세대들하고 밀려나는 거 아니냐는 위기감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백신 얘기를 제가 왜 했냐면 지금 대구시가 화이자 백신 도입을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다가 좀 망신살이 뻗친 것 같습니다. 뭐 사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대구시는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그 지금 우리 국민이 뭐 6천만 명쯤 되는데 지금 계약한 백신만 1억 회가 넘잖아요. 네. 다 맞을 수 있는데 왜 이랬을까? 거의 2억 회 가까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 3분기까지 들어오기로 한 물량이 1억 회분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뭐 보건관리실장인가 그 보건복지부에서 그 담당자가 얘기하기를 뭐 이런 속도라면 9월에도 집단 면역이 달성될 수 있다. 왜냐면 이게 1억 회분 중에 지금처럼 그 백신 어떤 접종에 대한 국민적 열기가 있으면 결국에 버려지는 잔여 백신이 없게 되게 되거든요. 그러면 예. 5천만 명 정도가 맞을 수 있는 양입니다. 1, 2차 다 합쳐도 1억 예. 회분이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9월에 그러니까 이 3분기 때 조기에 집단 면역이 달성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아쉬운 거는 권영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쪽 대구가 고령자 접종률이 가장 낮은데 이게 결국에는 국민의힘 주 지지층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그 백신에 대한 불안감을 조장하니까 결국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싶거든요. 예. 그 부분부터 먼저 적극적으로 대구시에서 국민 불안감을 좀 잠재울 수 있도록 그 캠페인을 먼저 좀 하시고 어차피 지금 백신 물량은 잠깐 그 가뭄이 있었을 뿐이지 이제부터는 굉장히 충분한 상태로 공급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예. 김현. 네. 저는 특히 이제 백신 문제에 관련돼서는 저희 당을 두둔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예. 백신 관련해서는 여야 막론하고 잘못한 거는 세게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백신 확보에 관해서 굉장히 아니라고 그런 대처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뭐 줄줄이 제가 비판을 한 바 있고 저희 예. 당에서도 비판을 했었고 그걸 뭐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백신을 갖고 정쟁을 하는 모양새를 비춰주는 야당에 대해서도 저는 항상 이 비판을 좀 계속했었거든요. 예. 또 거기다 나아가서 지금 이번에 뭐 권영진 시장도 그렇고 뭐 얼마 전에 또 황교안 대표가 한미 정상회담 하기 전에 미국 가가지고 또 엇갈린 사인 줄까봐 또 진짜 조마조마했거든요. 같은 당이지만. 예. 뭐 당연히 뭐 저희랑 다른 당이지만 이재명 지사도 백신 확보 관련돼서 지자체 단위로 받겠다는 또 엇갈린 사인을 줘가지고 예. 국민들한테 좀 혼란 같은 것들을 많이 줬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회사들은 협상 대상자가 이 지자체나 광역단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국가거나 뭐 코백스 같은 초국가 국제기구만 협상 대상자가 되는 만큼 저는 국민들한테 백신 관련돼서는 정치권이 막 호들갑 떨고 절대 이러면 안 된다. 무조건 집단 면역에 최대한 빨리 도달할 수 있도록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 원율을 높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예. 갖고 있어서 비판합니다. 예. 저희 한마디만 말씀드리는데요. 문재인 정부의 백신 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건 선택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안전성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나라처럼 방역이 굉장히 성과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불안정한 아직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국민들에게 마치 강요할 것이냐. 만약에 그때 그렇게 해서 백신을 먼저 맞겠다고 막 했으면 뭐 국민들이 무슨 실험 대상이냐. 그거 갖고 막 물고 늘어졌을 아니 거예요. 방역을 근데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백신 확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건 전혀 말씀드리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애초에 정부에서 정해놓은 스케줄대로 아무 문제 없이 들어왔고요. 정부는 많은 부분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아니, 정부가 만약에 조기 도입한다고 했을 때 네. 안전성 검증이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조기 도입해서 억지로 이스라엘을 좀 맞추려고 그러냐. 그거 갖고 오히려 더 난리도 피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어떤 입장을 갖든 야당에서는 만약에 조기 도입했으면 우리 국민이 무슨 실험 대상이냐 그렇게 아마 비난했을 겁니다. 아니 예. 그거는 확보를 해놓고 나서 말씀하셔야죠. 당연히 국민들이 계속 확보해서 백신 유효 얘기를 기간이 있는데 그걸 하셨는데. 폐기할 겁니까? 안 그럼 그러면? 일단 확보 안 해서 저희가 실제로 백신을 못 맞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알겠습니다. 이건 뭐 관점의 차이인데 제가 좀 정리를 하죠. 뭐 다른 나라보다 늦게 백신이 도입됐다는 건 사실이고 네. 다만 조상우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방법이 백신밖에 없어서 백신 도입을 서둘렀고 우리는 그나마 뭐 OECD 국가나 전 세계 통틀어서 굉장히 방역을 잘 하고 있었다. 뭐 10만 명당 확진자 수나 사망자 수인 거 비해서 그래서 조금 더 안정성을 확보하고 도입했다. 뭐 이런 관점의 차이로 제가 정리를 하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 언론이 백신 불신을 조금 조장한 측면이 있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TK, PK 지역에서 50% 정도밖에 백신 예약률이 나오지 않는 건. 근데 지금 언론이 약간 태세전을 했어요. 이제는 맞아야 된다고 이렇게 바뀌었는데 조금 일찍 그렇게 해줬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든다는 말씀 드리고 어제 조국 전 장관 회고록 논란과 관련한 송영길 대표의 사과가 있었는데 김한정 의원, 또 김용민 의원, 김남국 의원, 뭐 이런 의원들은 사과를 도대체 왜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민주당 지지층들은 조금 심한 분들은 뭐 송영길 탄핵해야 된다. 대표로 물러나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네. 당 분위기는 어때요?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송영길 당대표의 그 사과문 메시지에 전체적으로 다 담겨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어찌됐든 이게 뭐 합법이냐 위법이냐 여부를 떠나서 조국 전 장관 스스로도 인정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왔던 것들이 사실은 일반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큰 특혜를 비춰줄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당연히 조국 전 장관도 여러 차례 사과를 했고요. 그 부분을 송영길 당대표도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여전히 문제 삼고 있는 부분. 뭐냐면 그 윤석열의 검찰이 정권을 가리지 않고 수사했는지는 몰라도 친소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검찰이나 검찰의 가족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하고 특히 뭐 본인의 장모 사건들도 마찬가지고요. 과거에 그래 왔죠. 근데 본인이 관여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 안 됐지만 그래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잣대로 가야 된다. 왜 검찰은 신성가족이냐. 어떻게 해서 검찰 스스로에 대해서는 오히려 한없이 관대할 수 있냐. 오히려 더 엄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지적했다는 점에서 이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 내 의원들의 대다수의 생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드리고 국민들께 인정할 부분 솔직히 인정한 거라고 봅니다. 예. 제가 봐도 뭐 어제까지는 반발이 있어도 오늘부터는 좀 없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게 사과냐?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습니까? 저는 뭐 사과를 하긴 했지만 사과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 사과가 갖춰야 되는 요건들을 상당 부분 결여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사과의 기준은 철저하게 상대방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뭐 계속 이제 민주당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이해찬 대표 때도 사과를 하지 않았냐. 또 뭐 이번에 그리고 송영길 대표도 뭐 5,400자인가요? 정도 뭐 굉장히 절실하게 담아서 사과를 했다고 하지 않았냐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이해찬 대표 때 얘기를 좀 생각해 보면 당시에 뭐 송구스럽다, 뭐 정책으로 보답하겠다.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절실한 사과는 사실 없었던 게 맞고 그거는 당시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송영길 대표의 사과 같은 경우도 좀 두고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뭐 그런 부분은 조국 전 장관도 그렇고 송영길 대표도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사실 지금 사모펀드라든지 증거인멸이라든지 하는 실제로 정경심 교수가 판결을 통해서 유죄 확정을 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제가 없었다는 이야기를 좀 언급조차 없었죠. 사제가 아니라. 1심 판결. 예, 그렇죠. 1심 판결에서요. 그런 면에서 지금 국민들이 지금 조국 전 장관의 어떤 불법 행위에 대해서 민주당이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싶으실 텐데 과연 그 내용이 다 빠져 있는 사과는 그것을 진정한 사과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마침 그 이준석 그 당대표 후보자가 그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대구에 가서 박근혜 탄핵에 관해서 정당하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걸 봤습니다. 영선의 30세 당대표 후보가. 송영길 대표가 민주당 내 강성 친문들을 의식해서 이런 정면 돌파를 못했다는 것. 5선의 중진 의원이 심지어 집권 여당의 당대표라는 분께서 이런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확실한 사과를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재판에서 확정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1심 판결에서 그걸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은 마찬가지로 구형 수준이잖아요. 아직 뭐 재판 진행 중인 것이고 그 윤석열 그 총장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그래도 유죄 판결이 나온 상황이지만 윤석열 총장은 지금 뭐 재판 중 아니에요. 구형 3년 했다는 건데 윤석열 총장을 제가 두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변호사시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그 유죄 판결 효력을 번복하실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유죄 판결이 아니라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조국 전 장관은 그래도 도의적으로라도 사과했다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전 총장의 반응은 뭐였죠?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거잖아요. 오늘은 말이 와전됐다고. 와전된 내용도 결국에는 뭐냐면 10원이라는 표현만 안 들어갔을 뿐이지 남에게 피해 준 적 없다라는 식으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속해 있는 조직에서 기소를 한 겁니다. 당연히 이제 불법에는 평등이 없다라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전 총장이 본인이 억울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다만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윤석열 총장을 두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윤석열 총장 역시도 와전됐다고도 하고 지금 구형 3년 된 단계에서 그리고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측근의 이야기는 되고 있지만은 예. 수사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고 똑같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어요. 반면에 말씀하신 대로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수사나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이 됐고 사실관계들이 많이 드러나 있다는 것이 완전히 다른 점이죠. 이걸 같은 선상에서 논의를 해서 조국 전 장관도 괜찮고 윤석열 총장은 내로남불하는 건 아니냐라고 주장하기에는 지금 조국 전 장관한테서 드러난 이 정황들이 훨씬 더 많고 이미 유죄 판결을 1심 판결이지만 나온 게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짧게 하고 정리합시다. 네, 사문서 위조와 관련해서 기소한 그 검사장이 박순철 검사장이에요.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징계가 부당하다고 정치가 검찰을 덮었다고 얘기하면서 사표 던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기소한 사건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은 자기를 위해서 사표까지 던져준 사람의 수사 결과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작 정치를 주장합니다. 그러면 박수철 검사장이 자신을 상대로 공작을 했다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다음 달쯤에 아마 윤석열 총장의 장모 재판이 1심 결과 아마 선고가 있을 거니까 그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자, 윤석열 총장이 6월 들어서 행보가 빨라졌는데 윤 전 총장의 직접 워딩은 아니니까는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전원으로 2번 달고 나가겠다. 국민의힘의 평당원으로 입당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김 의원 어떻게 보세요? 아주 가깝게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안철수 대표와 오세훈 시장의 단일화 과정을 본인이 직접 봤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지금 제1야당에서 후보가 되어서 단일화 국면이 지금 결국에는 여러 대선 후보들이 있잖아요. 야권에는. 예. 그 후보들 사이에서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큰 당에서 뭔가 승부를 봐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신당 창당이나 제3지대 같은 거는 사실 여론이나 대중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 선수들이 한 번도 제3지대라는 얘기를 한 적도 없었어요. 금태섭 의원 정도를 제외하고는 김종인 위원장 스스로도 제3지대나 신당 창당 같은 것들은 없다라고 못을 박았었고 예. 윤석열 총장도 계속 이제 말을 아끼다가 사실상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는 강한 시그널을 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차피 국민의힘으로 올 것이라고 생각은 했었습니다. 네. 그럼 언제 등판할까요? 글쎄요,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 평당원으로 입당한다고 하니까 예. 되게 6월 중으로는 결정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6월 중으로 네. 두고 봅시다. 자, 민주당 5차 재난지원금 방향이 전국민 지역화폐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2차, 3차, 4차 때 선별을 해봤더니 경기 부양 효과는 없었다. 이게 통계로 나온 거니까. 이제 백신도 많이 맞아가고 해서 추석 전에 경기 부양 효과 혹은 대통령이 얘기했던 위로 차원 이럴 수 있을 수 있겠고요. 어쨌든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가닥이 잡히는 것 같은데 홍남기 부총리가 절대 안 된다 다시 태클을 걸고 나섰고 또 하나는 당내에 그 몇몇 의원들이 이거는 이재명 띄우기다라고 반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하는 의원들은 다른 후보를 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 이 부분 관련해가지고 이미 본인들의 뜻과 의지대로 본인이 당대표 시절이거나 총리 시절에 관철해서 지급한 게 선별지급이었고요. 2차, 3차, 4차.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 승수 효과가 없었다는 점은 아까 사회자님 말씀하신 그대로거든요. 예. 근데 1차 재난지원금은 상당한 효과를 거둔 게 판명이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손실보상 말씀하시는데 손실보상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요. 예. 그것과 별개로 지금처럼 내수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글로벌 상황 코전이 되면서 수출 경제는 굉장히 좋거든요. 예. 이런 부분들이 근데 내수로 흐르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 내수로 흐르지 않는 이런 문제를 예산을 통해서라도 움직여줘야 된다는 거고 그걸 홍남기 부총리는 본인이 재정 전문가니까 반대할 수는 있는데 그건 강요 중에 한 사람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당에서 추진한다면 그걸 받아야죠. 어떻게 안 받을 거예요. 결국에는 제도를 만들어가는 건 국회가 하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직을 건다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그러면 뭐 직을 걸어야죠. 뭐. 예, 알겠습니다. 자, 야당은 어떻습니까, 김재섭 의원? 이거 손실보상법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는 뭐 알겠고, 재난지원금 지급에 찬성하는 겁니까? 반대하는 겁니까? 글쎄요, 뭐, 당 전체 입장을 제가 대변하기 좀 예. 어렵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선별 지급을 하자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인 것 같거든요. 예. 근데, 뭐, 홍남기 부총리가 얘기한 대로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잖아요. 예. 지금 그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지금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예. 말하는 K-리커버리라고 하는 그 양극화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우리가 재정이 한정된 상황에서 이분들에 대한 구제가 선별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오히려 소위 말하는 이제 화이트 컬러들은 가처분 소득이 더 늘었어요. 그런 분들까지 우리가 다 커버를 하면서 소상공인 정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외면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고요. 예. 오늘 그리고 조금 비판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윤호중 대표가 지금 추경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게 뭐 빚지는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세수가 더 거쳐서 그렇다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 세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는 이거 되게 무책임한 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기저효과라는 거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그 유예금을 납부하는 효과 때문에 2월 달에 왜냐하면 이제 지난해 반도체가 너무 아주 극도로 부진했었잖아요. 그래서 2월 달에 우리가 그 유예금이 납부된 것들, 그다음에 다들 아시다시피 이 양도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양도소득세가 한 9억 정도, 9조였나요? 9조겠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게 훨씬 더 많이 거친 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이게 무슨 당연히 빚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면 굉장히 무책임한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이게 재정이라는 게 바로 그렇게 세금이라는 게 그렇게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로소득이 발생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과를 해서 정말 필요한 서민들에게 다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경제에 관한 정책으로 쓰기 위해서 지역화폐 얘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예. 반드시 늘리는 이번에 지급하는 그 금액을 시장에 그 소상공인들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소상공인들에게 쓰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소멸하도록 사라지는. 네, 그렇게 소멸하도록 이런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논의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별지급 말씀하시는데 2, 3, 4차 그 선별지급하면서 엄벌에 오줌 누기 식으로 했다고 양극화가 해소가 됩니까? 안 됩니다. 정확하게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해서 국가가 손실이 발생한 부분이 있으면 입증 가능한 손실들은 다 보상을 원래 해줘야 되고요. 지금 자꾸 재정 얘기를 하시는데 아니 국민들은 다 거지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나라만 부자면 뭐합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 집값이 올라가지고 양도 차익이 많이 발생해서 양도소득세 많이 걷었으면 그걸 국민들한테 돌려줘야지 왜 국가가 자꾸 품으려고 그래요. 즉 국민도 거지가 된다고 하시는데 국민 중에서 일부만 거지가 되는 것이지 전부가 거지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가의 입장에서는 거지가 된 그리고 지금 당장 생활이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이지 생활이 어렵지 않은 분들한테까지도 다 나눠주는 것이 어떻게 국가의 역할이에요. 소비 진작책으로 일반 소상공인들에게 그게 지역화폐를 쓰이게 되면 거기서 경제적 승수효과가 발생해서 그분들 소득 다 늘어나거든요. 승수효과에 대한 논의는 아직 좀 더 진행되고 있다는 약간 찬반 논쟁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지금 뭐냐면 결국에는 이걸 외면하게 되시잖아요. 소상공인들한테 그럼 결국 정말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한테 충분하고 넉넉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데에서는 당연히 동의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충분하고 넉넉한 지급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확대 재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확대 재정은 누가 냅니까? 세금 걷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세금 거치는 것도 있고 필요하면 국가가 빚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국민들에게 자꾸 국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국민들에게 빚을 전가하려고 하냐고요. 국가가 빚을 지면 국민이 갚는 거잖아요. 미래 세대가 갚는 건데. 잠깐만요. 제가 그러면 김재섭 비대위원한테 지금 어쨌든 소상공인이 가장 어려우니까 두텁게 지급해야 된다.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2차, 3차, 4차는 그렇게 지급한 거고. 네네. 근데 제가 우리 YTN에서 소상공인 단체하고 여러 번 인터뷰했는데 소상공인들이 하는 말은 두텁게 줄 필요 없다. 그냥 전 국민한테 줘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1차 때 해보니까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석 달 안에 안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님들이 많이 늘어나더라.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네네. 그렇다면 소상공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게 저는 제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이제 소상공인마다 좀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그럴 수 있겠죠. 있을 수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당장 이제 월세나 지금 밀린 공과금을 못 내는 분들도 상당하다고 들었어요. 지금 정의당을 비롯한 국민의힘이 이렇게 연대를 해가서 당장 도산 직전에 그걸 목도로 한
이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충분하게 공급하지 않으면 이를 당장 들러난다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많은 분들한테 이런 지원금을 주셔서 그것이 경제에 돌아가게 하면 베스트겠지만 경제가 돌아가는 건 둘째치고 그 전에 당장 이 사업이 망하게 생긴 소상공인업자들한테는 넉넉하게 주셔야 되고요. 예. 그 부분은 저도 여러 소상공인들을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조상호 네. 의원한테도 좀 여쭤보죠. 그 민주당은 손실보상 입법도 완료해가지고 손실보상을 네. 지급하고, 네네. 그 다음에 이게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지급하고, 네. 두 가지 다 하자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아니, 또 그렇게 되면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잖아요. 중복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거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그냥 소비진작 차원에서의 어떻게 보면 경제정책에 가깝고요. 예. 손실보상은 이게 복지정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헌법상 당연히 요구되는 그 피해 입은 업종 그분들의 권리예요. 예. 그것들을 지금 입법이 뒷받침해주지 않고 있는 이 상태가 지금 위헌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 23조 3항에 뭐라고 돼 있죠? 공익을 위해서 재산권들의 사용을 제한하면 정당한 보상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법률로서. 예. 근데 재산권 사용을 제한했잖아요. 그분들이 뭐 잘못했나요?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확산 방지라는 공익을 위해서 영업시설 사용을 제한했다고요. 그러면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코로나가 19년부터 문제가 터졌는데, 네네. 소급 적용은 1년을 해야 됩니까? 6개월을 해야 됩니까? 3개월을 해야 됩니까? 저는 다 해야 된다고 보는 게 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피해 입지 않은 업종들이 있고 더 오히려 돈을 버는 업종들도 있다. 거기에 더 증세를 해서라도 걷어야죠. 홍남기 부총리가 절대로 안 된다고 하겠네요. 너무 시원하게 쏘시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민주당에서? 지금 우리 재정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저 OECD 많은 나라들과 그 비교해봐도. OECD 통계 우리나라 좀 다른 거 아시잖아요. 저희 아니요, 우리나라는 OECD에서는 오히려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확대 재정은. 알겠습니다. 예. 뭐, 재정 문제까지 토론하면 시간이 모자라니까, 두 분 토론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또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원,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전 상금 부대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2%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요즘 IT 업계에 일이 많네요. 얼마 전 네이버 직원의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더니 한국을 대표하는 게임 업체 넥슨이 무더기 대기 발령에 임금 삭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배수찬 넥슨 노조 지회장 연결합니다. 지회장님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넥슨에서 노조하고 있는 개발자 배수찬이라고 합니다. 예, 넥슨이 지난 1년 동안 일을 하지 못한 직원들에게 대기 발령을 냈다. 왜 그런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이 일을 이해하시려면은 좀 예. 게임 업계의 문화를 아셔야 되는데요. 예, 네,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은 좀 이상하실 수도 있어요. 예, 우리나라의 모든 게임 회사들은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프로젝트가 끝나면 사내 면접을 그러니까 구직 활동을 다시 합니다. 이걸 정규직인데요? 전환 배치라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젝트가 끝나면은 다시 면접을 보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세요. 네, 그나마 이게 면접 과정 속에서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권고사직을 당해왔었고 어허. 그나마 넥슨에서는 노조도 생기고 고용 안정을 주장하면서 결국 권고사직은 사라지게 됐는데 예, 이 전환 배치라는 문화 자체는 개선이 안 된 거죠. 예. 그래서 그 그러면은 과정에서 이전에 없었던 장기 대기자들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예. 그 회사는 왜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겁니까? 이게 이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게임 업계가 생길 때부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한 30년 됐죠.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 같은데. 네. 이 문제에 대해서 회사에 항의도 해봤을 텐데 회사에 답은 없었습니까, 그러면? 회사에 어느 정도 회사가 노력한 것도 있고요. 아무래도 30년 정도 이상 된 문화다 보니까 이게 업계 전체에서 사라지기가 아직은 쉽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지금 문제가 된 것은 1년 동안 업무 재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건 왜 그렇습니까? 아무래도 면접이라는 과정 자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면접을
네, 들어갈 수 있는 TO 자체가 한정돼 있다 보니 아하, 예. 네, 떨어진 사람들은 계속 반복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예. 근데 지금 사측 입장을 들어보니까 이번 대기 발령 대상자들에게 다른 업무에 지원할 기회를 줬고 재교육을 위한 대기 발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사실 회사나 노조나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서로 다르지가 않아요. 예. 다만 관점이 다른 거고 예. 업무에 지원할 기회를 줬다는 거는 반대로 말해서 업무를 주지 않았다는 거고 예. 외부 교육을 위한 대기 발령을 했다는 건 사내에서 교육 및 훈련 시스템이 없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대기 발령 동안 혹은 업무가 없는 동안은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임금은 그대로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게 달라진 거죠. 임금이 삭감이 된 거죠. 어느 정도 삭감이 됐습니까? 평소에 75% 정도만 주어집니다. 아, 평소에 75%만 지급하고 일은 지금 배치하지 않은 상태고. 네. 그러면 계속해서 업무 배치를 안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네, 그렇죠. 해야죠. 그러면 계속해서 업무 배치를 안 하면 나가라는 뜻밖에 안 되잖아요. 저희는 그래도 나가라는 뜻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회사를 바꿔보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대기 발령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대기 발령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업무 배치가 안 되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회사가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러면 노조가 사측에 요구하고 있는 건 어떤 게 있어요? 노조에서는 일단 임금 삭감을 철회하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예. 평가와 연봉이 뭐 동결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그냥 커리어의 문제일 뿐이라면 삭감은 생존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앞으로 이게 게임 업계에서 안 좋은 선례로 활용될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노조가 있는 넥슨에서도 이걸 막을 수 없다면 노조도 없는 다른 회사에서는 어떻게 될까 그렇겠네요. 이런 게 심히 걱정되고 예.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할 테니 일을 달라는 게 마지막 요구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전에는 대기 발령해도 100% 임금이 지급됐다고 했는데 25%를 삭감한 이유는 혹시 회사에서 이야기했습니까?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경고 메시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경고 메시지? 어떤 뜻일까요? 뭐 열심히 해라 뭐 이런 뜻 아닐까요? 근데 지금 이게 업계의 관행이라니까.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 어떤 게임 개발 프로젝트가 들어가면 꽤 1년 안에 나올 수도 있고 2년, 3년 걸릴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러다 그 직원들이 정직원으로서 일하다가 그게 완료가 되면 잠깐 쉬었다가 다른 프로젝트로 들어갈 땐 다시 면접 보고 들어간다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평균 한 3개월쯤 되는 겁니까? 그럼 쉬는 기간이? 쉰다기보다 이제 전환 배치를 예, 통해서 예. 면접을 보고 하는 기간인 거고요. 예. 보통은 2, 3개월 정도면은 배치가 어느 정도 되는데 예. 그 면접에서 떨어지는 분들도 반드시 이게 경쟁 체계다 보니까 발생하게 되는 거고요. 떨어진 분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떨어진 분들은 그렇게 장기 대기자가 되는 거죠. 그냥 장기 대기. 그러다가 사표 쓸 수도 있는 문제고, 스스로. 네, 뭐 그렇죠. 그 정규직, 제가 알고 있는 정규직 체제랑 너무 달라가지고 좀 이해가 안 되는, 알겠습니다. 네, 그나마 이게 예. 넥슨에서 게임 업계가 가장 형편이 좋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회사에서 지금 이런다고 하니까 방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영세한 게임 업체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런 걱정이 당장 앞서네요. 네, 당일 퇴사 시키는 것도 많죠. 당일 퇴사? 네. 알겠습니다. 이거 회사에서 언제쯤 답을 주겠다 이런 얘기는 없었습니까? 네, 아직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예, 좀 지켜보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배수찬 넥슨 노조 지회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넥슨 사측의 입장을 들어보고자 제작진이 연락을 보냈는데요. 사측에서 입장문을 보내왔네요. 그 입장문을 지금부터 짧게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대기 발령은 집중 업무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1년 이상 전환 배치 기간이 경과한 분들 중 직군 역량평가 및 현업 배치 평가 결과를 종합해서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대기 발령에 앞서 1년 이상 전환 배치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으나 지원할 수 있는 포지션에는 거의 대부분 지원한 상황임을 감안해 해당 직원들이 집중적인 역량 향상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3개월의 대기 발령 기간 동안 200만 원의 외부 교육 수강을 지원합니다. 즉 사측은 3개월간 교육에 집중하는 것이 목적이며 휴업수당에 해당하는 임금의 75%를 지급하는 것이지 이게 임금 삭감은 아니라는 점, 그리고 3개월 복귀 후에는 급여 100%가 지급된다고 입장문을 보냈음을 청취자 여러분께 알리고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잘 하시리라 믿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민심은 수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 선지은 서울신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송 기자님, 우리 방송 처음이니까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신문 정당팀에서 국회 출입하고 있는 손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 국정 지지율 또 당 지지율 먼저 살펴볼까요? 네,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YTN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4일부터 28일, 지난주 5일 동안 전국 2,512명,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를 보인 조사였습니다. 국정평가, 지난주보다 긍정평가는 4.4%포인트 상승한 39.3% 보였고요. 예. 부정평가는 4.7%포인트 하락한 56.3% 보였습니다. 예. 오늘 발표되었죠. MBS 조사 5월 30일부터 6월 2일 3일간 실시했고요. 전국 1,008명,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를 보인 조사였습니다. 긍정평가는 전주와 변화 없는 42%, 부정평가는 2%포인트 상승한 53% 각각 나왔습니다. 예. 지난주 때 이제 방미 평가가 얼만큼 지지율에 반영될까? 이와 관련해서 이제 뭐 호평, 갤럽 조사에서도 긍정평가 이후로 외교 국제관계가 30%로 언급이 되었었고요. 다른 MBS 조사나 이제 오마이뉴스 조사에서도 방미에 대한 호평, 방미에 대한 호평이 전체적으로 이제 대통령 국정평가를 상승한 요인으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예. 자, 역시 방미 성과가 대통령 지지율 끌어올리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했겠죠. 그런데 지난주 우리 방송에 나온 전문가들이 이 정도 성과면은 사실은 지지율이 더 올라야 정상인데, 우리 주요 언론사에서, 한미, 방미 성과보다는 지역적인 문제를 다루고, 여기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면서 많이 오르지 못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들의 방미 성과 보도량하고 비교했을 때는 너무 낮았다, 이런 평가가 있다는데 기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한미 정상회담 가장 중요한 외교 이벤트인데, 예. 이제 이번에는 기간도 굉장히 짧았고요. 예. 또 이제 집권 4년 차 마무리하는 단계 마지막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1년 차, 2년 차의 보도량과는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 외교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서 국민들이 뭘 제대로 하고 왔지가 잘 와닿지 않는데, 이번에는 백신, 얀센 접종 지금 신청 열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예. 특히 이제 예비군 민방위 한정판 얀센 백신 같은 경우에는 17시간 만에 다 완판이 될 정도로 예. 이제 국민들이 이걸 다 체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상당 기간 대통령 지지율 상승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야당의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은 이준석 돌풍이 영향을 줬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당 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YTN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국민의힘 지난주보다는 0.3%포인트 하락한 35.6, 민주당은 0.8%포인트 상승한 30.5%였는데, YTN 리얼미터 조사는 월화수목금 5일 동안 진행됐던 걸 집계하기 때문에 그 이준석 효과는 좀 부분적, 제한적으로 반영되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이제 그 극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발표된 MBS 조사였습니다. MBS는 아무래도 이번 주 월화수 조사에서 화요일 발표하는 건데, MBS 조사에서 보자면 국민의힘은 지난 주간보다 2%포인트 상승한 28%, 더불어민주당은 1%포인트 상승한 31%, 양당이 동반 상승한 그런 결과를 보였습니다. 예.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든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층만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든 이준석 전 최고가 다른 경쟁 후보보다 2배, 많은 건 3배 이상 앞서는 게 나오고 있는데, 선 기자가 봤을 때는 실제 결과도 그렇게 되리라고 보세요? 네, 지금 여론조사 결과대로 당심과 민심도 나오지 않겠나, 이런 전망이 많고요. 예? 일단 본선이 당원들의 여론조사가 70%로 다소 예비 경선보다는 비율이 높아지지만, 예? 이번에는 국민의힘 이제 지지자들도 우리도 전략적 선택 한번 해보자. 예. 이준석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다지 일반 국민 여론조사 차이가 나지 않게
않겠다. 이런 전망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주 대선 주자 지지율도 한번 살펴볼까요? 이번 대선 관련해서는 그 두 가지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MBS 조사였습니다. MBS 조사에서는 이재명 지사 그 28%, 그 윤석열 전 총장 20%, 오차 범위 밖 결과를 보였고요. 예. 그 아시아 경제 윈지 코리아에서 5월 29일 30일 양일간 신시한 조사 전국 1000명 표본오차 95%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 조사였습니다. 이 조사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 27.3, 이재명 지사 27.5.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늘 계속 한 번에 정리를 할 건데 이제 ARS와 이제 전화 면접 조사에서의 차이가 예. 있더라.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ARS 조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과 이재명 지사가 아주 팽팽하게 붙어 있는 결과. 예. 또 오늘 발표된 MBS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밖 결과를 보였습니다. 예. 오차 범위 밖에서 그 이재명 지사가 앞선 것이 지난 그 3월 첫 주 27대 9, 이 정도 나왔을 때인데, 그다음부터는 계속 25대 24, 24대 23 이렇게 쭉 붙어 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오차 범위 밖 결과를 보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항상 매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전화 면접 조사하면 이재명이 앞서고 ARS 조사하면 윤석열이 앞선다. 그러니까 지금 MBS가 전화 면접 조사인데 이재명 지사가 늘 앞선 조사입니다. 근데 이번에 오차 범위 밖으로 벌렸다. 8%포인트 그렇죠. 차이로. 근데 중요한 점은 윈지코리아 조사는 ARS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27.5대 27.3으로 이 지사가 약간 앞섰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 지사 측이 상당히 고무적일 수도 있겠다. 네, 맞습니다. 이를테면 항상 추세를 보라. 추세라는 건 그 동일 기관에서 동일 방법, 동일 설문, 동일 표본 추출 방법으로 한 때 그 추세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랬을 때 ARS 조사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윤 총장과 이제 붙어 있다는 것은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한층 더 공고해지고 상승 흐름을 어느 정도 좀 타고 있다가 특히 MBS 조사에서도 그게 나타나고 있고 윤 전 총장의 지지선은 보합 내지는 조정세. 이 국면에서 이제 한쪽은 내려가고 한쪽은 올라가면 붙을 수밖에 없죠. 예.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손주인 기자. 지금 방금 배철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한쪽은 내려가고 윤석열 총장 지지율은 내려가고 이재명 지사 지지율은 올라가면서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윤 전 총장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은 결국 자명이 너무 길어져서 그런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네, 일단 이제 전문가들을 만나고 다닌다, 열공을 한다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행보가 전해졌는데 사실 국민들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이제 그나마 지난주부터는 처음으로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들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조금 판이 달라져서 이제 이 국민적 피로도에 판을 전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전망은 나오고 있고요. 아마 다음 주 조사 결과가 좀 이 추세를 어떻게 할지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저도 송 기자님 의견에서 한마디 보자고 정확한 지적하셨는데 예.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 이렇게 계속 그냥 말라가고 이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데 이런데 그 위험 시그널이 윤 총장 측에서도 좀 심각하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지난주부터 회동 사실을 좀 공격적으로 좀 알리고 이제는 캠프 사무실 구한다, 누구를 만났다더라 등 그래서 이번 주부터 좀 공격적인 행보를 시작하고 있는데 시점이 또 이제 국민의힘 전대랑 몰리면서 양측이 좀 시너지 효과가 일정 정도 있지 않을까. 또 다음 주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윤 총장 행보도 좀 더 고삐를 좀 조이면서 좀 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윤 총장, 이재명 지사의 그 양강 구도가 또 어떻게 전개될지 이것이 이제 다음 주를 보는 관전 포인트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두 분 공이 어쨌든 6월달 들어서 윤 전 총장의 활동이 조금 더 강해졌기 때문에 다음 주는 좀 바뀔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셨는데, 근데 피로도가 높아졌다는 것은 배 의원이 지난주도 말씀하셨고 이번 주 송 기자가 얘기했습니다. 근데 피로도가 높아졌다는 건 다들 인정하는 부분인데 활동 반경이 넓혀졌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 전원이에요. 그렇죠. 윤 총장이 그랬다더라. 측근이 이렇게 말했다더라. 누구를 만났다더라.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직 윤 전 총장 입으로 직접 듣는 적이 없단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에 좀 오를까요?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리스크 관리에 들어가 줘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반기문 전 총장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이제 여러 국회의원들이 경쟁적으로 측근 경쟁을 벌이다 보니까 이제 말이 과장돼서 나온다든지 좀 이렇게 어그러진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지금 좀 다들 걱정했던 부분은 하나가 해결이 된 겁니다. 국민의힘과 함께 하겠다.
이 부분은 이제 해결이 된 거고 그러면 이제 현역 의원들 중에서도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여줄까 이 부분이 굉장히 관리가 좀 세심하게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기문 총장 얘기하셨으니까 또 지금 서울신문에 계시죠? 네. 예. 그 신문사에 어떤 분께서 나 사표 쓰고 반기문한테 가겠다. 그래서 사표 쓰고 가셨는데 반기문 전 총장이 드랍해버렸죠. 그래서 제가 오고 갈 데 없는. 하나 뒷이야기를 해드리자면은 예. 그때 이제 반기문 총장의 가장 최측근이라고 주장하는 의원님이 계셨어요. 예. 근데 그때 저희 이제 기자들이랑 점심을 먹으면서 그때 지지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있었는데 다음 주에는 얼마 간다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반기문 총장이 2시에 정론관에 와서 사퇴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뭐 대선 이 기간에 함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고려하고 보면서 움직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민주당 경선이 이제 6월 21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니까 사실상 시작입니다. 경선 연기는 물 건너갔다 보고요. 네. 시작인데 이미 대선은 기울었다 이런 얘기가 많던데 송 기자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이재명 지사 요 몇 주 사이에 조금 지지율 다시 올라가고 있죠. 이제 박스권을 갖춰서 이게 대세냐라는 지적도 나왔었는데 이제 이 부분은 극복이 된 것 같고요. 예. 문제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원래는 당 대표를 그만두고 나면 이제 당정청의 그 화보다는 이낙연 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신복지 체계 등은 본인의 브랜드를 이제 널리 알릴 수 있으니 반드시 반등할 것이다. 어허. 그리고 지금도 이제 캠프 내에서는 오르고 있다. 6월이 되면 10%를 돌파한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예.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고요. 또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를 골든 크로스를 뭐 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2위 이하의 모든 후보들이 원하는 거는 이재명 지사가 첫 본선 투표에서 50%를 넘지 못하면 결선 투표로 가게 되면 예. 그때는 이제 나머지 세력을 다 모아서 뒤집을 수 있다. 이런 전략인데 사실 지금 이제 2위, 3위 주자들 여론조사가 그렇게 유의미하게 나오지 예. 않고 있어서 좀 전략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경선을 치른다면 50%를 넘길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뭐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이 지사가. 근데 예, 이준석 전 최고 경우에도 봤습니다만 밖에서 바람이 세게 불어오면 당심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송 기자 지적대로 뭐 1차 경선 뭐 2차 경선 생각하지 말고 미리 뭐 좀 합종연행 뭐 이런 네. 것도 2, 3위, 4위 캠프에서는 한번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그런 이게 말씀이시죠? 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사면 찬성 여론 어제 나온 여론조사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데일리안이 RNS체 의뢰에서 실시한 조사였습니다. 이 조사에서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물었습니다. 찬성 의견이 68.4% 나왔고요. 어허. 반대 의견이 24.8%. 지난 4월 달에도 한때 이런 이재명 관련된 이재용 전 부회장 관련 조사도 많은데 일관되게 60% 후반에서 70% 초 좀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어저께 또 이제 그 사대 그룹 회장에서 또 사면 건의가 나왔었고, 그때 지난 4월 그 취임 4주년 차에 이제 대통령께서도 이제 국민 의견 좀 보겠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사면 여론이 좀 모락모락 좀 피어오르고 좀 국민 여론도 높아진 상황에서 사면을 바라는 측에서는 한껏 고무돼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방금 여론조사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압도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압도적으로 사면에 찬성하는데 그 대통령으로서는 고민될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도 대통령이 쓴 용어 자체가 고충을 이해한다. 좀 다소 누그러진 측면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민주당도 이제 이 기류 변화에 맞춰서 좀 사면론 주장하는 분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민주당이 요구를 뭐 당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한 바는 아직 없고요. 예. 그리고 사면은 당연히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뭐 따로 회의를 해서 우리의 입장이 이렇다 이걸 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다만
보면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뭐 70%까지가 찬성 여론이 나오니 이 여론을 어떻게 모을 것이냐 이 부분에는 이제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도 당내에서는 찬반 의견이 굉장히 팽팽한데 예를 들면 이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그게 법치주의냐. 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이 2차례 수감됐을 때 3전 주가가 떨어지기는 했느냐. 이제 이런 반론을 펼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뭐 이광재 의원이나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반도체 세계 경쟁에서 이기려면은 장수가 있어야 한다. 사면을 적극 검토해달라. 이런 주장 펼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원욱 의원하고 삼성 출신이죠. 양양자 의원. 네. 그리고 이광재 의원. 이렇게 지금 사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또 민주당 지지자들은 또 여기에 대해서 또 강력 반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선택이 쉽지 않아 보이고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 지금 징역이 굉장히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1년 남았어요. 네. 1년 남았는데 그럼 사면을 언제 하느냐. 크리스마스 때 하느냐. 빠르면 뭐 8.15 특사? 네, 지금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8.15 특사고 가석방 카드도 또 여권 일부에서는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예. 검토라기보다는 이제 요구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박용진 의원 말처럼 이게 많이는 보합해 평등하다고 했는데 이 재벌 회장이라고 해서 뭐 국민 여론이 풀어주라고 해서 이게 이렇게 쉽게 사면 이야기가 나오고 가석방 혹은 사면 된다면 또 이에 반대하는 국민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뭐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니까 책임도 그에 따른 후폭풍 책임도 대통령이 또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알겠습니다. 뭐 지금 일정을 봤을 때는 8.15 특사 아니면 크리스마스 특사밖에 없으니까 그때까지 좀 지켜보면 결과가 나오겠죠.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지은 서울신문 기자,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